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성계 리더십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세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황소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순서는 무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승대 전북대 교수님 모셨고요. 김현조 전북 시인협회장님 모셨습니다. 한옥마을에서 전주 한옥마을 비빔공동체 국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미애 국장님 모셨습니다. 이승환 전주 한옥마을 비빔공동체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이승환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양청문 그 백산 목공방 작가님 모셨습니다. 이석동 한국상권협의회 전북연합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이현석 전 그 김광수 국회의원 보좌관님 이현석 보좌관님 모셨습니다. 오늘 그 덕수함의 법초 스님께서 이렇게 바쁘신 귀한 자리도 해주셨고요. 또 이 자리에 그 도청에서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토탈 관광팀장님 이미숙 팀장님 모셨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최범진 차관님 모셨습니다. 오늘 소식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 기자님들도 오셨는데요. 김대홍 프레시안 국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김영재 쿠키뉴스 전북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표로 우리 이석 황소님 축사 한번 듣고 바로 세미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97년 10월 21일 서울의 소공동 황궁에서 대한 제국을 선포하신 고종 황제의 친손자입니다. 다섯째 아들 의친왕의 아들입니다. 조선 왕조의 뿌리를 여기 와서 전주에 와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벌써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2003년에 와가지고 전주대학교 교양국사 교수도 잠깐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러고 소리를 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강감합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감정이 사라졌는지 불감증이 됐는지 이 민족이 이 모양이 돼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전주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41년생, 지금 83인데 골프를 쳐서 85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게 치죠. 그저께도 대둔산에 가서 골프를 쳤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조선 왕조의 마지막 뿌리를 지금 연속시키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에 와서는 제가 느꼈다는 것은 600년 전에 태조 이성계 조상님이 남원에서 17살 된 아지발도를 물리치시고 대승을 이루시고 올라오시다가 오목대에서 우리 종친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또 고종 황제 할아버님의 그 비석이 있습니다. 태조 고황제 주필유지라고. 그리고 그 앞에 이목대에는 목조대왕 국어유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관광객들은 와서 오목대에서 그냥 슬쩍슬쩍 보고 갈 뿐 느낌을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마는 지나는 관광객들을 보고 마음속으로는 항상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나라가. 역사가 확실한 역사 600년이 있고 확실한 전통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무지막지한 일본 놈들이 역사와 전통 문화를 완전히 없어져서 그 얼마 전에 죽은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라는 누가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마지막 총독으로서 이제 흘러가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다시는 왕조를 일으킬 수 없다. 300년 안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지가 살아있는 동안 20, 30년 안에 꼭 한번 조선 왕조의 상징적인 왕실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황실문화재단은
전국으로 지부가 있어서 한 7, 8천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인쇄물이 아직 안 나옵니다만은 없는 힘이라도 지금 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도 돈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쓸 줄은 아는데 이런 데다가는 안 써요. 쓸데없는 허경영이가 자꾸 전화가 와서 용돈 주겠다고 주책을 부리고 있는데 허경영을 무척 좋아합니다. 전 제가 79년에 그때까지 살던 청와대 옆에 영빈관 옆에 7궁에서 살았습니다. 79년 11.6 사태까지 그때 거기 장희빈 사당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니까 신군부예요. 물론 전두환이겠죠. 12.12가 가까웠으니까 그때 저를 헌병취록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79년 12월 9일 날 이 나라를 떠나면서 제가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 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1989년 8월 달쯤 이방자 왕비 숙모가 되시죠. 그분하고 덕혜영주 고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시 왔다가 영주권을 취소하고 이렇게 열심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옛날에는 뭐 한 60밖에 못 살았다고 합니다. 왕손들도 운동 부족이라 오래 못 삽니다. 길어봐야 45살. 세종대왕은 뭐 53살을 사셨다는데 영조대왕이 83까지 사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83이 돼가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100살을 넘겨서 이 나라의 상징적인 역사를 만들어 놓고 불란서에도 루이 16세 마을이 있답니다. 왕실 마을이 있답니다. 왜 여기다 그런 걸 못 만듭니까? 왜 대한민국에 그런 걸 못 만듭니까? 그게 관광 차원으로 안 됩니까? 우리나라의 채통을 지니고 전통을 찾아야죠.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채통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이 추울지 몰라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에 조심하세요. 제가 올 4월 19일 날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다가 프로바이센인가 80만 원짜리 약을 먹고 났습니다. 근데 나이가 80이라고 해서 돈을 안 받더라고요, 약국에서. 그걸 먹고 지금 났는데 아직도 후유증이 조금씩 있어요. 이덕일 선생님 지금 기침 오셨는데 저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자기의 목소리와 기침 같은 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무리한 일 하지 마시고 항상 음식 조절하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발제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님, 김홍선 우리 땅 걷기 실장님, 정진생 미래경영연구소 대표님, 김형석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 사업단장님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세미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회장님, 신정일 회장님부터 보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주에 산 지가 80년부터 살았으니까 솔찬히 오래 살았는데요. 이 경기전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경기전에 가서 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갖다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처신하고 남이 올라서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또 사람을 대하면 혼연히 한 덩어리 화기로 화음으로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였다.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모으는 구심점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요동정부를 반대했던 네 가지 이유, 즉 사불가론. 첫 번째가 소국이 대국을 거역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며, 두 번째는 여름에 군사를 동원한 것을 농사에 지장을 토래하니 불가한 일이고, 세 번째는 원정을 듣다 외국과 침입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장마로 인해 화려에 먹인 약구가 풀릴 염려가 있고 군사들이 병에 걸릴 염려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노동 정벌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살아가면서 어느 시기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성계하고 정도전의 만남이 결국엔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애에서도 살아가면서 어느 시기에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니코스 카잔티자키스가 그리스인조로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내 키높이를 늘 열심히 재고 있네. 사람의 키높이란 늘 같은 것이 아니라서 말일세. 인간의 영혼이란 기후, 침묵, 고독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눈부시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네. 정도전과 이성계가 만난 것이 결국은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는 유화도에서 회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화도에서 회군이 결국은 조선을 건국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북은 왜 조선의 본향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라북도에 한 53개의 이성계가 유적지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곳곳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남해금산 가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많이 가봤죠? 이성계가 우리나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리산에 가가지고 나를 황해 올려달라 하니까 지리산에서 거역했다고 해요. 지리산을 반역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남해금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나를 갖다가 왕으로 만들어주면은 내가 이 산을 갖다가 금으로 감싸주겠다. 근데 그 당시 남해금산은 보광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임금이 되고 나니까 사실 나라에 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금으로 못 사주고 있으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신하가 있다가 금이 없으니까 비단금자를 쓰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남해금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경기전. 자, 경기전이죠. 경기전 정전이 있고 경기전은 사실 그 태조 이성계의 영정고 입회를 모시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경기전 전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평양에는 영승전이 있었고 경주에는 집경전이 있었어요. 세 곳에다가 태조 이성계하고 입회를 보셨었는데 참 조선왕조의 본향이라 그런지 전주만 남아있고 경주하고 평양은 사라졌죠. 그리고 경기전 조경묘, 경기전 하마비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전주 경기전에 가서 보면은 조선왕조 실록이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 잘 알지요. 조선왕조 실록을 갖다가 계속 4대 실록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보관했었는데 임진왜란 때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손아중 그러니까 동학명명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손아중의 그 선조인 손홍록 아내가 가설들을 다 이끌고 음악체를 해가지고 전주에 있는 경기전의 그 입회와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또 조선왕조 실록을 지금 정읍의 대장산 용구라매로 옮겼었어요. 그랬다가 그걸 갖다가 강화도로 옮겼다가 나중에 의왕산까지 옮겨가지고 살아남은 것이 바로 조선왕조 실록이거든요. 다른데 4대 사고는 3대 사고는 다 사라졌어요. 전주의 실록만 남아가지고 다시 또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5대 실록을 만들어가지고 보관했었는데 일제 때 하나가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동경대로 갔다가 관동 지진 때 관동 대지진 때 불타버리고 그리고 하나가 북한으로 갔고 하나 남았던 것 전주에 남았던 것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그래서 전주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전에 그것도 남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전주의 조선왕조 실록도 전주 실록이 남아가지고 오늘날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실 것이지만 원래 실록을 갖다가 선한 것은 못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종임금이잖아요. 실록을 자기 아버지 선한 것을 보려고 하니까 아산 출신의 맹사성이 이것을 실록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걸 안 봤어요. 그랬는데 그걸 본 사람이 누구죠? 연산군이잖아요. 연산군이 봐가지고 자기 어머니 폐비윤 씨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알게 돼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인용하는 여러분들 그 알베르카미의 스승인 장그레네가 했어요. 비밀 없이는 행복도 없다는 것을. 비밀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비밀이 갖다가 풀려버리고 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는 것이 바로,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이 우리한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풍남문이 있고 전주시 회안다군 독보, 회안다군 묘에 가서 보면은 아주 석인상이 정말로 기가 막힌 석인상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전주에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조경단이 있고 오목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황산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와 가지고 연회를 베풀었었던 것이 바로 오목대고, 그리고 이목대, 전주시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고, 자만동 큰표, 태조집 1월 오봉도는 저기 가서 보면 있습니다. 어디냐, 마이산에 가서 보면 만경대,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와가지고 자기 조상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푸니까 그 당시에 종사관으로 따라왔던 정몽주가 지금 만경대, 남고산성에 가면 있거든요. 만경대에 가가지고 읊었던 시가 지금 이서구, 절강사 이서구 당시에 새겼다고 하는데 남아있죠. 황산대첩피, 그래서 어의각이 있는데, 어의각, 그러니까 이성계가 굉장히 겸손한 것은 나만이 아니고 같이 왔었던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왜구를 무찔렀다 해가지고 부하 장수들의 이름을 새겨놓는데, 일본이 자기들이 태평양전쟁에서 지고 나서 물러갈 때 전부 다 쪼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황산대첩피도 저기도 가서 보면 글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쪼아버리고 왔습니다. 자기들이 선조들이 치우고 패전을 당한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저기 이제 영원체 바해불상이 있고 피바이, 그 당시에 아지발도가 이끌던 외구들이 흘린 피가 저렇게 지금 내천에 그 바위에 새겨져 있다. 가서 보면 붉은 색깔이죠. 그리고 남은 인월리, 그래서 인월에서는 화를 끌어당겨 가지고 싸움을 했다. 달밤에 달을 끌어당겨 가지고, 그래서 인월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바로 인월이죠. 달을 끌어당겨서 새겼다. 마이산 탑사, 그러니까 마이산 탑사에 와가지고 그 기도를 했다. 그래서 속금산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곳이죠. 청실배나무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바로 천연기념물입니다. 제가 지난 백운면에 백운초등학교 출신인데 5학년, 6학년은 꼭 이곳으로 소풍을 가가지고 청실배를 따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맛을 보니까 그렇게 달지는 않고, 그런데 왜 그 당시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가 싶더라고요. 자, 1월 오봉도, 거기가 바로 은수사에 있습니다. 저렇게 받는 풍경이랑. 그래서 금강에 바로 짙은 봉생, 한글학교에서 나온 한국진영총란에 보면은 얘가 뜸복입니다. 뜸복. 역적의 기상의 설에 있었다 해서 뜸을 뜨고 탔다 하는 것이 있는데, 저곳에서 이제 그런데 성수산의 상이암의 설하고 비슷한 것을 새겨놓은 곳이 저거 있습니다. 그리고 용계마을이 있고, 그리고 상이암. 그래서 정도전 드라마에 나오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곳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왕건이었고, 고려를 건국한, 그리고 또 태조 이성계가 기도를 했던 곳이고,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남원 대접주 김계람이 이곳에서 49일간 기도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 기도 정도는 다 들어준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이 상이암이죠. 만일사하고는 좀 맞지는 않아요. 내가 봐서는 만일사는 이곳에서 와가지고 고추장을 먹었다 하는데, 고추장을 처음 먹었다 하는데, 고추가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에 고추가 없이 고추장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설화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봉산서 태조 이성계의 일패를 모셔놓기 위해서, 일패하고 영정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산성인데, 우리나라 산성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산성은 이름이 없는 산성이 많아요. 한 1200개에서 1300개 산성이 있거든요. 그 이름 없는 산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확실히 숙종 1년에 태조 이성계하고 입회를 모시기 위해서 싹 다 기록이 나와 있는데 처음으로 한 번 써먹었어요.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통합군이 전주성이 물밀듯 빌려오니까 전라감사 김문현, 판관 민영승이 나중에 조금이라도 죄를 덜려고 이성계의 입회하고 영정을 지금 이봉산성으로 옮겼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써먹었었는데 18km에 달하는 큰 성을 쌓았던 것이 조선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욕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런 오사를 헐렁, 저런 오사를 헐렁. 그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는 방식인데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매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5번째가 성 쌓다가 돌에 깔려 죽는 것이 오사 중에 하나가 들었던 것이 바로 오사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이 서린 것이 바로 이봉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하나가 우리 민족의 슬픔과 눈물과 기쁨과 통곡과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산성인데 지금도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내장산 용구랑 아까 얘기했던 비례함 이렇게 이 태조 이성계의 마당은 유적이 전라북도에 상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수고해 주신 신정일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덕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에 이렇게 뭐 글을 써서 이제 들었는데 내용은 그걸 보시고요. 먼저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전주와 전북 사시는 분들인데 저는 이제 뭐 이 지역에 살지 않으니까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판을 큰 판을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사실 이제 이성계 일가가 전주에서 시작해가지고 삼척을 거쳤다, 이제 만주까지 갔다가 개경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남원의 황산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다시 이제 요동까지 갔다가 그래서 이제 조선을 건국하잖아요. 거기에서 몇 가지 정신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성계 일가가 전주에서 이주할 때 혼자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위안사, 목도 위안사가 이주할 때 170호가 같이 이주했다고 하잖아요. 보통 170호면은 1000명이 훨씬 넘죠. 같이 그렇게 그 당시에 1000명이 넘는 가구가 이주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랬다가 삼척 갔다가 또 삼척에서 또 올라가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요즘 보시는 이제 이 노마드 정신이라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이성계 일가가 나중에 나라까지 세울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결국 상무정신인데 요즘 우리 사회가 상무정신이 상당히 이제 약화되고 있고 결국 나라가 망한 이유도 조선조의 유학자들이 이제 물을 천시하고 문만 높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건데 요즘 와서 이제 그런 현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좀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역사를 아주 조직적으로 이 말살을 했죠. 사실 이덕 황선님 계시는데 할아버지인 의친왕께서 사실은 이제 독립운동 하려고 망명하시다가 지금 단동이 압록강 건너 단동 과거에 안동이라고 그랬죠. 이제 거기까지 가셨다가 터져가지고 오셨는데 아마 그때 망명에 성공하셨으면은 역사가 또 상당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냥 고종의 친아들인 의친 왕이 이제 망명하게 되면 당시 이제 장애에서도 최소한 이제 육판군주제 논의가 활발하게 발생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일본이 우리 역사를 갖다가 아주 조직적으로 말살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라는 데는 아직도 사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조선 후기 노론사관, 임조반정을 일으킨 조선 후기 노론사관이고 또 하나는 일제 총독부 사관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그 두 사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한 예로 보세요. 지금 태조 이성계 이야기할 때 계속 이제 비판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노동정보를 발효시켰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연 그런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파동이 일었는데 그래서 국정교과서 폐기하고 지금 검정교과서 됐잖아요. 박근혜 표 국정교과서와 지금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검정교과서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99.9%가 똑같아요. 그럼 뭔가 하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두 사관으로 쓴 거는 그 조선후기 노론사관, 조선총독부 사관, 이 두 사관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게 교과서인데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박근혜 때 국정교과서나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검정교과서인데요. 뭐 몇 종이든지 똑같아요. 보세요 한번. 고려사 국경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놨죠. 이걸 천리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장성을 쓰려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동원돼야 되죠. 그리고 장성 짜면 뭐예요? 지켜야 되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려를 침략하려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가 고려를 끊임없이 침략하려고 하니까 여기 천리장성을 땄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없어요. 이 지도를 누가 만들어놨냐? 대일 항전기 때 일제 강점기란 말도 다 일본은 주어를 잡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어로 되면은 대일 항전기라고 해야 됩니다. 대일 항전기 때 이케우치 히로시, 쓰다소키치, 이마니슈루 하는 그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반도사관으로 가져가지고 우리 모든 역사를 반도사관으로 가져서 왜곡한 걸 아직까지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고려는 5도 양계죠. 그래서 북쪽은 북계와 동계인데 동계 그러는 거 보세요. 여기 함경남도에서부터 이렇게 한 포항쯤 와 있죠. 그런데 동계가 어디냐? 고려사 지리지 동계표를 보면은 비록 연역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엄이라면서 삼척이국을 통틀어 동계라 일컬었다. 그럼 벌써 여러분 공엄이란 말도 잘 못 들어보셨죠? 이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다 지운 거예요. 그리고 그 후예들인 지금 뭐 서울대 연구대학교 없이에 역사학계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엄을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공엄은 둘째 지금 먼저 공엄 이남에서 동계는 공엄 이남에서 삼척까지 아래는 삼척까지라는데 여기가 삼척이 여기 있어요? 삼척이 여기 있어요? 삼척이 여기 있으면 그 목조 이한사가 여기 전주에서 일로 도망간 게 아니라 일로 간 게 되잖아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삼척은 최소한 여기는 그려놔야 되죠. 그럼 공엄이 어디냐면 공엄지는 공엄진 선천정에 윤관이 비석을 세운 데인데요. 거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효종길록 지리기에 두만강에서 북쪽으로 공엄진까지 688리예요. 그래서 조선의 성호유익 선생도 공엄진은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 독립운동가들도 다 공엄진은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라고 해온 걸 갖다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이렇게 그러는 걸 갖다 여기 공엄진이라는 공엄진 여기인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이게 이제 실제 고려와 조선의 국경입니다. 천령을 갖다가 지금 교과서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여기 안병이라는 거죠? 그럼 명나라에서 여기에다가 무슨 얘기로 천령이를 설치하고 그리고 설령 명나라에서 여기에 천령이를 설치해갖고 문제가 되면 고려군이 이쪽으로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서울경찰청에 제보가 왔어요.
연쇄살인범이 전주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의정부로 잡으러 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지요? 이게 잘 안 믿겨지세요. 보면은 대한민국의 유수한 역사학자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사학과 교수들이 이따위 짓거리를 해놓고 나서 학생들을 우리 젊은 학생들의 의식을 갖다 다 마비시켜 놓는 거죠. 천정이 어디냐면 지금 심양 남쪽에 진상교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답잘 가봤더니 몰래 봉지포 유지를 세워놨는데 여기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명나라 정사인 명사지리지에 보면은 천정이 있죠. 1388년 이해가 바로 그 명나라에서 천정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그 우왕과 최영 장군이 이성계와 조민수에게 요동성벌군을 띄우게 한 때가 이때예요. 1388년 천정성을 설치했죠. 그러다가 1393년에 예눈주 지금의 그 신양 북쪽 천정시로 옮겼어요. 천정은 서쪽에 요하가 있고 남쪽에 범하가 있는데 모두 요하로 들어간다.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옛 천정성 자리고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이 말이 뭡니까? 봉지편 이 자리가 1388년 설치했던 천정 자리인데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여기까지 고려 땅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이 국경이 고려의 이 국경선이고요. 이것이 그대로 조선에도 계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당시 우왕이 양동작전을 펴니다. 한쪽에서는 이성계와 조민수에게 군사를 줘서 복장시키고 천정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공격하러 가는 거죠. 복장을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박의중이라는 문신을 사신으로 명나라 보내가지고 지도까지 다 그려서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라고 하니까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니네 땅 맞다라고 해서 여기 있던 그 천령을 여기 천령시가 있어요. 천령시에 지금도 운주구가 있어요. 거기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태종임금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세종도 그렇고 태종임금이 김첨이라는 그 신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신정 선생님의 조선왕조실록 전부사고 꼭 보관됐다 그랬죠. 조선왕조실록 서비스 되니까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김첨을 한번 쳐보세요. 그럼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태종 때 김첨을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보냈더니 그래 맞다. 공원진부터 여기 천정까지가 조선의 국경이다. 명나라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태종임금이 너 수고 많았다. 우리 국경을 조선의 국경을 여기까지 유지한 거에 수고 많았다. 라고 해가지고 논 15개를 갖다가 상으로 줬다라는 기록이 태종실록에 다 나와 있어요. 또 고려 조선의 국경이 여기까지 여기서 이성계가 회군함으로써 여기를 뺏긴 게 아니고 여기를 계속 여기 천정부터 이 공엄지 중앙북도 700리까지는 계속 조선의 국경으로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 살던 여진족은 뭐냐? 그래서 태종이 사신을 보낼 때 여기에 여진족 9개 부족이 살아요. 9개 부족 이름 다 들고 이 사람들은 다 조선에서 뱃을 사고 조선에 세금을 내는 조선의 시민입니다. 라면서 이름을 쭉 썼는데 그 부족장, 수장 이름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화영이에요. 이화영이 누구냐면 태조 이성계의 여진족 의영계 있잖아요. 누구예요? 이지란 있죠? 이지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조선의 국경인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태조 이성계를 이렇게 하시려면 항상 노동정벌 문제 나오잖아요. 결국 그 위아래 회고는 안 했지만은 뭐 요동이 우리 건데 그거 전혀 아니에요. 여기를 계속 명나라에서 조선 땅으로 인정한 게 이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을 때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고 백두산 정계비에 의해도 여기는 다 우리 땅이고 원래 다 여기가 그래서 그
대한제국 때 조선 후기 때 사람들이 이쪽에 막 올라갔잖아요. 가가지고 나중에 백두산 정계비 문제도 어떻게 되냐면 그 청나라에서 자기 나라라 그러니까 거기 여기 이주에서 살던 사람들은 같이 백두산 올라가보자. 같이 가서 누구 땅인지 따져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종임금 때 고종 황제 때 어떻게 하냐면 이범윤이라는 인물을 간도관리사를 보내서 이쪽 지역 압록강 북쪽 지역은 북쪽 지역 사람들은 평안도에 세금을 내게 하고 여기를 북간도라 그러죠. 이쪽을 서간도, 이쪽을 북간도 내긴 동간도라고 하는데 이 북간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함경도로 세금을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우리 땅인 건데 이 나라는 역사학자들이 역사 팔아먹고 그걸 갖다 여기 아마 이 지방 언론은 괜찮을 거예요. 중앙 언론은 전부 다 그 역사학자가 한통속이 돼가지고 제가 이런 말하면 죽이자고 달려들어요. 이게 정상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성계를 전주 전북에서 활용하시려면은 여기 이런저런 유적 아까 뭐 신도하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러이러한 유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유적에 플러스해가지고 원래 고려조선이란 나라가 최소한 여기까지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일본인들이 이렇게 왜곡시켜 놓은 걸 갖다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뭐라고 했어요? 세종이 김종서와 최윤덕을 보내갖고 사군육지는 개척하면서 조선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확장됐다. 그렇게 다 배웠죠?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실록만 찾아보고 실록 보면 다 나와요. 최종이 김종서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윤관이 공엄진에 가보면 공엄진 선천령에 가보면은 윤관이 세운 비석이 있다는데 고려 지경 여기까지가 고려 땅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 여기 세웠다는데 네가 가서 네가 직접 가보든지 사람을 시켜서 찾아봐라. 그러고 보고해라. 그 보고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세종대왕이 상당히 꼼꼼한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이 직접 지시했는데 김종서가 안 갔겠어요? 그러면 김종서가 요기하는 게 목적인데 세종이 뜬금없이 여기 도망가 북쪽 700리를 가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지금 일본인들이 다 왜곡시켜놓은 역사를 가지고 아직까지 교과서에 그렇게 가르치고 하고 하는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전주, 전북 이쪽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잘못된 역사, 지금도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역사부터 폐기하는 운동을 하셔야 또 이성계가 요동 위화도 회군함으로써 이 땅을 뺏긴 게 아니라 이 땅은 여전히 고려 때도 우리 땅이었고 조선 때도 우리 땅이었다라는 큰 관점을 가지고 이 운동을 하셔야 많은 호응을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토리즘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태 그 이전 상태였었고요. 근데 앞으로 많이 이렇게 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전라북도 또 노력을 또 전주도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주에 있는 어묵대라든가 역사 태조 관련 역사업나 이거는 이렇게 많이 관광을 활성화 시킨다기보다는 조금 그대로 유지 보수를 하고요. 그 5손가락이 있는데 약간의 그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게 뭐냐면요. 그 황선대첩 비지가 있죠. 예를 들면 상해안 같은 경우는 임실군에서 그 왕의 숲 개발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인구 유입이 될 거예요. 관광객 유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진안 같은 경우는 진안 마이산 관광객들이 있죠. 그래서 은수사 관광객들을 유입을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지금 황산대첩비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저 같은 경우도 초창기 지리산, 지금 화면이 켜졌네요. 저 같은 경우도 초창기 때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바로 동편제 마을만 지나갔지 황산대첩비지가 있는 데는 어떤 무슨 집안의 제각인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스쳐 지나간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구 배경이라든가 문화관광 사례, 그 다음에 문화관광 활성화를 방안을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7개소, 51개소 거의 많은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전라북도에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나름대로의 지금 수사의 근처, 황산 대척비지, 뜬봉샘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안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이런 지역이 있는지는 있지만 이러한 역사 아니면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안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은 저도 나름대로 관광을 공부를 한 친구인데 제가 몰랐으면 다른 사람들 몰랐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들어야 되겠죠. 뭐를 이야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콘텐츠 개발이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다른 우리 이제 문화나 역사 하시는 분들께 좀 혼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근데 뭐 이렇게 강하게 뭐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문화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서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연구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이 유치를 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대비를 하고요.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관광의 개념은요. 세계 관광 기구입니다. 월드 투어리즘 오거니제이션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협의적인 개념과 광의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 관광은 유형적인 역사 문화 자원과 무형적인 인간의 정신, 물질세계 전반을 포함하는 유무형의 총체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콘텐츠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발제하실 분이 문화 콘텐츠 이거 있는데 제가 그분께 부탁을 드리고 일단은 콘텐츠라 하면은 문화적인 요소의 창의성과 상상력의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문화 상품이라 할 수 있고 여기에 인문이나 사회과학, 예술, 기술, 공학 등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 창조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광고, 생활 전반에 대해서 문화 콘텐츠가 다 개발되고 적용되고 우리들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영화 부분, K-뮤비, 그 다음에 K-팝, K-드라마, K-푸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제가 요즘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외를 나가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나가보잖아요. 이런 영화라든가 K-팝 스타들, 드라마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또 한국어를 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되게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K-게임 같은 경우에 렉슨 컴투스, 엔스토커트 등 게임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도 애니메이션들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VR 체험을 위해서 사용자가 머리에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인 HMD가 있거든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쓰고 하면은 가상 공간에서 내가 예를 들면은 황산 대첩 그 영상이 펼쳐져요. HMD를 쓰고 나서 칼을 휘두르면 내가 이성계 장군이 되어서 적을 무찌르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가상 공간에서 이러한 HMD를 이용해서 외부와 차단 후에 사용자의 시각에서 가상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증강현실을 활용한 포켓몬고라든가 메타버스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제페스를 활용해가지고요. 지금 다음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관광지를 소개하는 지금 예를 들면은 메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관광지들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자, 사진으로서는 BTS 또 월드컵 끝났는데 또 개막식 때도 지금 전국에 드리머스 이렇게 공연하고 막 눈물 우리 16강 이렇게 진출할 때도 이렇게 눈물이 울컥울컥 하는데 그때도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일단은 개막식 때 우리 20대 소년이 가서 개막 공연을 한다는 거 아카데미 작품상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해서 우리의 생활을 외국 사람들 그대로 따라와서 문화가 전파를 하는 거죠. 보면 이게 지금 제페토에서 나오는
덕진공원인데요. 예를 들면 취향정에 내가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아바타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연화정 도서관도 가고 연화교를 건너서 내가 이 길을 따라가려 갈 수 있다라는 거. 어차피 지금 메타버스는 우리가 해야 될 과제니까요. 그래서 그다음 관광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오늘 원고 이렇게 보니까 책자 발표 자료를 보니까 발표하실 분도 똑같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기의 명성에 비해서 실망하는 3대 거짓말 같은 관광 명소 3가지가 있죠. 덴마크 코펜하겐의 인어공주 있고 브뤼셀의 오줌 싸는 소년상, 그 다음에 독일 로렐라의 언덕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 높이가 9cm밖에 안 돼요. 안델센 동화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가서 실망을 하지만 계속 사람들이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요.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순환을 겪은 동상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은 페인트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참수를 당하는데 또 참수를 당하고 청소년들에 의해서 또 팔이 또 잘려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월드컵 시즌이지만 그 유럽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훨씬 축구에 대한 이런 애착심이 많잖아요. 홀리건들에 의해 가지고 라이벌 의식에서 여기에 우리나라 유니폼을 입힌다거나 또 다른 나라에서는 경쟁 라이벌 의식을 느낀 스웨덴 국가의 그 인어공주 상 아래에 스웨덴 국기를 그려놓는다거나 EU 가입을 반대하는 무정부주의자를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히 여기에 뭔가 이슈화가 되는 거죠. 이슈화가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여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슬림이 된 인어공주라든가 고래를 잡는 포경업을 반대한다거나 그 다음에 2020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이런 정치적인, 근데 이건 되게 긍정적인 거죠. 코로나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그냥 마스크를 씌운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브뤼셀 오줌 싸개 안델센 소년상도 그러고 지금 오줌 싸개 소년도 그러고요. 여기 키가 더 작죠. 61cm밖에 안 돼요. 근데 프랑스군이 브뤼셀을 침공을 했을 때 불을 질렀는데 소년이 오줌을 싸서 불을 껐다라고 그래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은 이야기를 만들고 계속 재밌고 아니면 흥미로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한 거죠. 보면은 이 친구도 되게 유명세를 하면서 팔이 잘리거나 납치당하는 이런 또 순환을 또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 브뤼셀이라든가 여기를 방문을 한 사절단들에 의해 이 오줌 싸개 아이가 옷을 벗고 있으니까 추울 수도 있잖아요. 옷을 선물하는 것이 있대요. 아마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옷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절단도 갔을 때 여기에서 한복 의상을 선물했다고 하고 한 900여 벌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 오줌 싸는 소년 이 인근에는 와플 가게라든가 디저트 가게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자친구 하나 만들어줬어요. 누구? 오줌 싸는 소녀상 해가지고 좀 야하죠. 이렇게 유행을 만들어 놓고 하기도 또 재밌는 거는 와플 가게나 디저트 카페가요. 이 오줌 싸개 소년상이 61c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보다 키 큰 사이즈의 오줌 싸는 소년 동상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캐릭터 상품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문화나 역사를 봤을 때 계속 투자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토리텔링하고 관광 산업화 시켜가지고 수익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브뤼셀 월드단소는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 거짓말 같은 유명하지만 가면 별로 볼 거 없는 거 여기도 이야기거든요. 많은 로렐라의 언덕에서 예쁜 소녀가 자기가 짝사랑하던 남자친구를 기다리다가 전쟁 때 끌려간 남자친구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 계속 이 소녀가 예쁘고 머리가 긴 거 머리를 만지작거리다 머리를 빗는 이 모습이 너무 또 노래를 또 너무 잘하고 예뻐서 이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선원이라든가 배들이 너무 홀려가지고 다 침몰했다라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약간 이제 이것도 너무 픽션이 이제 거의 이제 픽션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가 지금 132m밖에 안 되는 이 높이에 있고요. 이 주차장 정도 되면은 그 요정이 있다라고 그래요. 요정상이. 그리고 이 로렐라이 언덕에서 아래를 바라봤을 때 이 정도쯤에 이 또 소녀상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또 옷을 또 다 벗고 있어요. 여기도 또 야해요. 이 소녀상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로렐라이 지금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대부분 스토리텔링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성계 임금 이후에 말고 지금 이성계 장군을 스토리를 해가지고 이성계 킹스 루트를 만들자. 그래서 이거를 브랜드화를 시켰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사례는요. 킹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킹이나 아니면 영웅 이야기를 지금 사례를 몇 개 들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한 60km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테르즈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테르즈 국립공원에 징기스칸 동상 기마상이 있는데요. 이 높이가 생각보다는 커요. 그림으로 보면은 뭐 1m밖에 안 돼 보이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지금 전시관이라든가 카페테리아 같은 게 있고요. 여기 엘리베이터 타를 올라가고 여기가 지금 전망대거든요. 이 기마상 자체만 40m 정도 되고 얘가 건물이 10m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다 은색 동상인데요. 기마상인데 얘만 채찍이 지금 금색이다라고 그래요. 왜? 그리고 이 채찍을 발견한 장소에다 기마상을 세웠다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만 지금 황금빛이 되고 있고요. 이 기마상 안에를 조금 확대를 해보잖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전시실이라든가 카페가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계단을 올라가가 여기까지가 지금 전망대다라는 것이죠.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40m니까 생각보다 작지 않은 규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인도 구자라트주에 있는 파텔 동상인데요. 나름대로 지금 인도의 뭐 독립, 영웅, 그 다음에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들 법률가, 초대 내무장관 겸 부총리, 인도군 총사령관을 했었고요. 여기도 사이즈가 아마 여기 지금 180, 우리 이석 황제님께서 키가 182cm 정도 되시나요? 그러면은 이거 100회 정도 이렇게 되는 상당히 사이즈가 큰 거죠. 이 일명 파텔 동상을 평화의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인도의 철인이라 불리고 있으면 간디 네루와 같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펼쳤는데요. 어느 나라는 지역이라든가 정파가 있죠. 여기도 인도도 이 정파로 갈라진 세력을 인도라는 연방 깃발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파텔 동상을 평화의 상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여기 발만 한번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서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은요, 이 팔 한쪽 부분이 이 정도 되니까 여기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지금 거의 한 1, 2m가 된다라면은 대충 가름이 되죠. 의외로 지금 강가 보면서 전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아마 청도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석도라는 데 가가지고. 근데 의외로 되게 반가운 게 있었어요. 장보고 아시잖아요. 해신. 근데 이분의 동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임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보고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장보고 해외에서 보는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영웅.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국내에도 이렇게 딱 보면은요, 동상들이 되게 많아요. 세종대왕상 이순신장 장군, 초등학교 때 있었고, 또 제 초등학교는 제가 전주 초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거기에 또 오줌 싸개 인형도 있었어요. 분수대 앞에서. 근데 다른 임금들의 동상들은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세종대왕상, 유신장 동상은 학교마다 거의 대부분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도 많이 있죠. 보면은 이순신 장군 여수에 있고,
그리고 태조 왕건상 있는데 왕건상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주에 이 호적 세력들 전쟁을 칠 때 그 왕건이 장군 시절에요. 지금 물을 한컵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거들리고 이렇게 뛰어졌다라는 이게 시초화됐다. 이것도 진짜인지는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주 완사천에요. 이러한 스토리를 동상으로 제작한 왕건 동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 25대 의령왕의 동상이 작년 11월 달쯤 지금 공주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너무 가보지 못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태조 이성계상이 의정부에 있대요. 의정부에 왜 있지? 예를 들면 태조 이성계가 1차 왕자이나 2차 왕자이고 어디로 가요? 고향인 함흥으로 가죠. 이게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물론 되게 이제 이방원 그 태종하고 관계가 안 좋았고 계속 아버지 오십시오 모셔오라 하더라도 안 가죠. 그게 이제 항차사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근데 무학대사의 설득에 의해서 이제 내려오게 된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지금 그 역사학자이신 우리 선생님께서 이덕일 선생님께서 이거 아닌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의정부에를 잠깐 들렸는데 거기서 거쳐간 지역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의정부에 지금 이성계 동상이 있고요. 지난해 보면은 또 지난 연인의 길에 위치한 또 이성계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성계 동상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동상을 좀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서 제가 혼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그냥 패스를 할게요. 태조 어진이 모셔져 있다. 예전에는 진본이 모셔져 있었겠죠. 정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목대, 지난 은수사. 은수사와 상해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그 여수향이랑 남해 보양 803의 갑바에 공통점이 있는 거죠. 기득발 겁나 잘 받는 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소원을 들어준다거나 해서 저는 은수사라든가 그 다음에 장양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식으로 하는 스토리를 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수함인 지난 마이산이라든가 이쪽에서 되게 관광객들이 유입이 돼요. 그 다음에 성수산 왕해숲 개발을 하면서 그쪽도 어느 정도 나중에는 인구가 이제 증가가 될 거고요. 관광객들이 증가가 될 거고. 근데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지금 황산 대첩비지다라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역인데 여기를 좀 만들면 어떨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요? 이런 지금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황산 대첩비지 보면은요. 여기 그냥 만화로 그려져가지고 그냥 컷 해가지고 그냥 설명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지금 뭐 SNS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을 데가 없어. 이쁘게 나오는데 포토존이 없다라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저는 여력이 된다라면은 이쪽에 이성계 기념관 비슷한 걸 하나 앞쪽 만들다거나 그 다음에 이쪽에 동상 있죠. 동상도 이게 지금 장군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기마상을 만드는데요. 이 기자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기마상을요. 기운을 받는 어떤 이성계 스토리다 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그 뉴욕 보면은 월스트리트 보면은요. 증권거래소 있죠. 유명한 게 있죠. 황소상이 있잖아요. 황소가 정말 예쁘고 크고 그래서 인기가 좋은가요? 거기도 기도발이 있어요. 뉴욕이라든가 미국 서방에서는 이렇게 기 이런 것들을 안 믿을 것 같지만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황소의 앞상에 여기 지금 뒷부분에 궁뎅이 부분에 있는 이 낭심을 만지잖아요. 부자가 된다는 썰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만들었겠죠, 의도적으로. 이거는 진짜 뭐 그런 게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기가 다른 데보다 맨들맨들해요. 황동 같은 경우는 계속 많이 빛이 나잖아요. 이쪽 부분. 그래서
그 우리 은수서라든가 상해암, 그 다음에 황산대첩 비지를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기를 받는, 진급을 하는, 성공을 하는 부자가 되는 뭔가 이런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성계, 그리고 만약 동상을 만든다면은 제가 예전에 전주시 야간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발제를 하면서 제가 좀 혼난 적이 있고 좀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전망대를 이렇게 한옥마을 가다 보면 전망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돈을 내고 해야 되는 전망 카페라든가 그 다음에 오목지에서도 가려져서 안 보여요. 여름이건 겨울에서 한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오목대 올라가는 그 길목에 전망대가 있긴 하는데 그 아까 만약 황산대첩 비지하고 그 다음에 오목대 같은 경우는 장군으로서 말을 타고 왔던 데잖아요. 그래서 오목대의 기마상이라든가 이게 그 지금 현재 오목대라든가 이목대 이전한 이런 부분에 설치하기 일단 조금 문제가 있다라면 오목대 팔 아래쪽에 보면은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몇 년 전에 그쪽에 기마상 같은 거 한 번 정도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남원, 그 다음에 진안, 임실 있잖아요. 이거를 다 하룻밤에 연결을 해서 이성계 테마 로드 또는 왕의 길, 킹스 루트를 따라가기가 쉽지를 않아요. 물론 단지 뭔가 목적에 있는 역사학자라든가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1박 2일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대부분 관광객들은 이것도 제가 혼날 이야기인지 몰라도요.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광객들은 그렇게 많이 흥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즐거움을 줘야 돼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거리, 또 사진 찍기 또 좋아야 되거든요. 뷰가 나와야 되거든요. 주배경이. 자, 그래서 그 각 번역을 컨셉에 맞는 팸플릿을 제작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뭐 이건 기본이니까 인터넷이라든가 뭐 블로그 같은 거 보면 다 나오니까요. 이성계 관련 유적지와 인근 지역의 유명 관광객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코스를 개발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기자를 기운을 주는 기마상을 제작해서 홍보 및 이걸 포토존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리산 둘레길 입구수 있죠. 바로 다리 건너면 우측에는 동편제 마을이 있는데 바로 왼쪽에는 지금 황산 대첩비지가 있어요. 그냥 스쳐서 위에 그냥 지리산 둘레길만 가거든요. 이거를 지리산 둘레길에 쓸 때 황산 대첩비지는 꼭 안 가보면 너네들 손해다. 우리 홈쇼핑 보면은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평생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없을 겁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다음에 이성계 테마 3D 애니메이션이라든가 VR용 영상 제작을 해요. 관람객들이 서비스를 한다. 경주라든가 포항 이런 데 다 가잖아요. 3D 영상. 그 역사적인 테마를 해가지고 저는 황산대첩비지 이 안에 기념관 같은 게 있다라면요. 3D라든가 아니면 VR 제작 이런 식으로요. 한마디로 말하면 꼬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트랙션, 매력물들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더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것도 지금 유튜브 영상 공모전이라든가 SN 이벤트로 관심 유도하고 강화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고요. 이성계 캐릭터 개발 및 굿즈 상품 판매를 이성계로 관심을 유도한다. 스토리를 바탕으로 기원과 복을 기원하는 관광 상품을 제작을 판매를 하고요. 은수사의 근척, 그 다음에 1월 오봉두. 근척 차 있죠? 수험생들에 대한 진급하는 사람들 차 필요하잖아요. 그걸 근처 궁금해서 스토리를 입혀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텀블러라든가 어떤 에코백이라든가 이런데 1월 오봉도라든가 이성계의 기마상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기운을 받는, 당신은 가방을 사는 게 아니라 운을 사가는 겁니다라는 이런 스토리를 좀 하면 어떨까? 왜?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임금이 되고 그랬어. 한 사람도 아니고 태조왕건이라든가 그 정도가 그래도 이성계가 왕이 됐다라는, 자, 이런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향벽문화관인가요? 여기서 이성계를 주제로 한 마당을 갖다 공연으로 주말 공연이나 상설 공연을 하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킹스 루드를 브랜드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몰라요. 저도 몰랐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신 분들의 노력을 내려가지고 킹스를 이성계 따라가는 길, 이건 하나의 어떤 브랜드화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이 이성계 루트를요, 공무원 교육원 필수 과목으로 선정했어요. 지금 공무원 연수원 남원에도 있고 지금 이쪽에도 있던가요? 보면은 혁신도시에도 필수 과목으로 해가지고 애국심 코치라든가 그 다음에 리더십 코치, 그 다음에 수학여행 센터도 있죠. 전라북도 산하에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의 킹스 루트 맞춤형 프로그램 맞춤형을 해야 돼요. 그 수학여행단들은 보면은 한옥마을에도 풀어놓으면 선생님들도 편하고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계속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 학교장의 재량에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맞춤형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진안을 가든 아니면 상해안을 가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이런 게 제작을 했으면 조금 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시간이 길어졌나 보네요. 일단 아무튼 올해 한 해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일단 여기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성계 그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발주자 이제 두 분만 남았거든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니까요. 그 발주자 두 분 얘기 듣고 상징하는 혹은 이 왕의 코드를 가진 세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한옥마을,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오목대, 이목대가 있는 이안사, 목조가 살았다고 하는 그 시조마을, 자만마을이 있습니다. 그 자만마을에서 하천을 건너가면 후백제 왕의 산성터가 있는 산성마을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3대 마을, 상징마을을 저희가 역사 왕의 마을로, 왕의 상징마을로 향후에 개발해 나간다면 저기 보시는 짤츠부르크 혹은 이탈리아 베로나의 로미오 줄리엣의 무대가 있는 스토리텔링을 보유한 사랑의 도시 베로나 못지않는 이런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옥마을에 연간 국내 관광객이 1000만 명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외국인은 20만, 50만 명밖에 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관광 콘텐츠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저는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이미지텔링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보시면 이성계 왕의 노트, 아까 킹스 루트라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이 왕의 노트, 조선 왕조 500년의 뿌리가 깃들어 있는 이성계 전승지, 유적지가 무려 6군데, 순창을 제가 뺐는데요.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전라도에. 보시면 이목대 자만마을 시조 고향의 자만마을을 시작으로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황산대첩, 그리고 오목대에 와서 승전가를 불렸던 대풍가의 무대, 오목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산 1월5봉대 왕의 상징 코드, 마이산 내 1월5봉도 원형 공간이 있습니다. 그 경기전에는 왕의 발상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실록, 왕조실록의 상징터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의 노트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전라도입니다. 그러면 이 헤리터지 콘텐츠를 어떤 전략으로 향후에 바라보고 개발해 나가야 될까? 저는 자연유산, 농업유산 이런 유산이 있는데 왕의 유산이기 때문에 로얄 헤리테지라고 명명을 해보고 싶다. 이 K 헤리테지의 본고장이 바로 전주를 비롯한 진안, 임실, 남원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특화 공간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캐릭터 관점, 캐릭터의 이미지 스토리텔링의 최고의 상품화 전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기반한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킹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 벨트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주에 물론 오목대 공간
여기 한옥마을, 산성마을에까지 다 이어서 로얄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이성계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헤리티지 이르기까지 캐릭터 벨트. 전주역에 내리자마자 전주시가 조선 왕조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전주역에 내리자마자 조선 왕조의 고향이라는 분위기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차만 다니고 있습니다. 광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의 모든 유명한 역사 유적지를 간직하고 있는 곳은 하다못해 동상이라도 세워놓습니다. 근데 저희는 전주역 앞에 이성계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 조형물 하나도 없습니다. 전주 입구 들어오는 곳에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콘텐츠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는 제가 미국의 사막의 도시 하면 여러분 그 카지노의 도시 있잖아요. 후버 댐을 나가서 거기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카지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연간 4천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스페인으로 가볼까요? 스페인에 바르셀로나가 있습니다. 가우디 건축가 한 명 가지고 전 세계 관광객 2천만 명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고향이 있는 전주에 100만 명도 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토리텔링, 이미지텔링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에 계속 제가 한 10년 전에 조선왕조 고향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이성계를 가지고 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계속 전주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전주시가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 갔습니다. 도에 가서 제발 관광자원이나 용역비 좀 다시 주십시오. 했더니 1억 가까이 주더라고요. 전주대 3단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각 지역을 전주시를 왕의 깃발의 거점으로 시작을 해서 왕의 초상, 왕의 꿈이 깃들어진 진안, 왕의 샘물이 나오고 있는 장수, 왕의 숲, 상이암에 가면 숲을 건너 절까지 올라가요. 왕의 숲, 영웅의 승리를 이끈, 영웅의 탄생을 낳은 남은 이런 상징적인 스토리텔링의 소스를 찾아내서 재조명해보자. 우선 전주시에는 왕의 깃발을 왕조유산 자원으로 해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화 시키는 대풍가도 있습니다. 대풍가를 뮤지컬로 만든다면 10억 이상, 30억, 50억을 쏟아부으면 상설 공연의 최고의 상품이 될 겁니다. 남원에는 영웅의 승리를 이끈 그 상징적인 승전의 명마 유린청이 있습니다. 유린청을 엄청난 크기의 상군이 무사히 등장하는 말, 장비, 관우, 삼국유사의 그냥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를 테마로 해서 엄청난 캐릭터 상품을 불태나게 팔리고 있죠. 초대형 동상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성계 동상을 만드는데 주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실에는 왕의 숲, 상이암이 있습니다. 성수산이 있습니다. 킹스 포레스트, 진안에는 왕의 꿈, 기도타가 있습니다. 킹스 트립, 여름의 상징적인 소스들이 주필대도 있고 청실배, 몽금척, 금척도를 이 칼이잖아요. 왕의 칼이잖아요. 이것도 상품화하면 1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 100,000원에도 팔릴 겁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을 각각의 장르별로 미디어 파사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린청이라는 명말을 남원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에 초대형으로 한 10m 간격 정도로 세운다고 하면 거기에 미디어 파사드 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전라도의 특별 보조금 예산이
300억 정도는 자체 예산으로 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다 50억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약 300억 정도인데 300억이 아니라 1000억, 3000억을 쏟아부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 경주는 화랑만 가지고 3000억을 쏟아붓고 있어요. 다음을 보실까요? 이걸 보시기 전에 싱가포르 하면 여러분 관광 여러 번 가보셨을 겁니다. 모라이언 동상이 있다. 1972년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50년 전에 이 모라이언 캐릭터를 세웠는데요. 싱가포르에 약 2천만 명의 연간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27조 원입니다. 2천만 명에 1인당 10만 명만 쓴다고 해도 2조의 시장이 아닙니다. 10만 원입니다. 이 모라이언 캐릭터 열쇠고리, 티셔츠 이런 거 저도 여기 싱가포르 한 서너 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상품을 사옵니다. 한 10만 원어치는 사오는 것 같아요. 돌아가시 앞으로 환원하면요. 제가 전주역 앞에 광장에 왜 나무를 심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광장이라는 열린 광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열린 광장 안에 뭔가 상징적인 조형물을 세운다면 1월 5봉도를 무대로 용용이 나르샤, 용용, 신화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걸 캐릭터 조형상으로 하나 해놓고 아까 머레 캐릭터상처럼 이게 7시, 8시만 되면 동영상이 펼쳐집니다. 미디어 파사 들어갑니다. 어떤 입체적인 건물이나 공간을 활용을 해서 빛을 쏩니다. 3D 입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게 1시간 동안 돌아갑니다. 7시, 8시, 7시부터 8시, 1시간 동안 여기에 구름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저기 품어대는 물줄기 앞에 입만 벌리면 굉장한 포토전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이건 제가 이제 예시로 캐릭터 이미지상 이렇게 그려봤는데 그 앞에는 28명의 왕을 책을 공부 잘하는 세종대왕상 이런 어떤 테마를 준 그냥 단순히 동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캐릭터 이미지 텔링에 캐릭터 이미지상을 쭉 나열하고 존중합니다. 아마 관광 명소 그냥 될 겁니다. 이게 헤리테지 콘텐츠 개발. 오줌싸개 동상, 인어공주상 그거 보고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찾는다. 경상도로 가볼까요? 삼국유사라는 우리 역사책이 있습니다. 군위군에서 테마파크, 얼마 전에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했는데 3년 전에 1,300억을 쏟아붓었어요. 국비가 900억, 도비 120억 정도. 왜 우리 전라도는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계를 가. 이성계 기념관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동으로 가볼까요? 안동에는 한류라는 6개 한국문화 테마파크를 안동, 영주 해가지고 1,000억 이상을 쏟아붓고 불과 5년 전에 일었습니다. 안동에 가면 천자문의 바닥에 깔아놓고 전국에서 고택을 20몇 개를 갖다가 400억을 쏟아부어서 숙박시설, 관광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전라도 조선왕조의 본향이라는 로열 헤리테지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전주시는 100억은커녕 300억이요? 1000억? 여기에 10분의 1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백건 김구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K-콘텐츠, K-팝으로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문화의 힘입니다. 콘텐츠의 힘이기도 하죠. 저희 전주가 그런 K-컬처의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로 부상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수고해 주신 김영선 단장님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 발제자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그 김홍선 우리 땅 걷기 실장님이신데요. 저희 이성계 리더십 센터에서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활동도 제약받고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쭉 미축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가 정리되면은 새로운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또 여행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 활성화될 그런 시기인데 저희가 올해 3년째 이 탐방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해 동안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중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했는데 전라북도 후원을 받아가 저희가 15회 한 전국에서 전라북도 외의 분들만 한 300여 분 이상을 초청을 했습니다. 매주 20명 정도를 초청해서 탐방을 진행했는데 너무 있죠. 안 나오나? 간단하게 우리가 그 여행 문화의 변화를 보면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이 $10,000, $20,000, $30,000 넘어갈 때마다 이 여행 문화가 바뀌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를 크게 보면 2000년을 기준으로 여행 문화가 바뀝니다. 우리나라 소득이 2000년대 넘어 $10,000,000를 넘어서고 2010년도 되면 $20,000 가까이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여행 문화가 단체로 옛날 초창기는 단체로 종교단체 순례 문화나 또 수학여행, 마을 농촌에서 농사일을 끝내고 단체로 어디 간다든가 이런 문화가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인식이 달라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짐으로 해서 역사, 문화 이런 데에 관심이 높아지더라고요. 또 더구나 지금은 그걸 지나서 생태, 환경, 관광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 역사, 인물이 스토리가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 수준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우리 신영일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이렇게 우리나라의 초창기 답사 문화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맹화를 싹 틀렸던 시기가 한 10년, 20년 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이제 모든 학교 수학여행이나 이런 동호인 모임, 직능단체 이런 것들도 옛날처럼 관광차 불러가지고 한 잔 먹고 노래 부르고 이런 어떤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역사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에 스토리를 입혀서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 역사적인 히스토리컬한 어떤 그런 인물을 갖다가 여기 섞였을 때 우리의 앞으로 여행 문화는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부흥을 맞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이성계의 역사 유적을 어떻게 활용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어떤 앞으로 어떤 우리 여행 문화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산을 갖고 갈 것인가가 핵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앞에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15회 하면서 한결같이 찾아오신 분들이 전부 다 전라북도 외의 분들이었습니다. 다시 오고 싶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경기전이나 이런 한옥마을에서 사진 찍고만 갔다. 마이산에 와서 탑사해서 그냥 기이하다. 사진만 찍고 갔다. 강한로에 가서 사진만 찍고 갔다. 대부분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근데 이 탐방에 오신 분들의
소감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 발표를 못 하겠지만은 다시 오고 싶다.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 또 교총에 여기 제주 라이온스 클럽에서 오셨는데 술 먹고 노래하는 우리가 그냥 노래하는 모임만 그동안 했는데 처음에 별 기대를 안 했다. 끝나고 가면서 지난번에 전화 왔습니다. 내년 봄에 반드시 우리 초청해 주십사. 정말 애국심이 가슴에 끓는다는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참가하신 분들이. 이 수원 경기도 탐방팀인데 이 친구가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근무하는 친구입니다. 저분이 탐방을 마치고 저한테 내년에 저희 과장님하고 팀원 전체가 다시 오고 싶습니다. 꼭 초대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 좋은 역사 스토리가 있는 그런 탐방은 저도 처음 했다. 자기도 삼성 인력개발원 하면은 온갖 박사급 많은 교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토리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꼭 내년에 좀 다시 초청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꼭 당부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교육실 전라북도 공무원분들하고 한번 공무원 교육 탐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남원 관덕정에서 활 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리더십 교육 같이 하고 현장 탐방 나가서 실습했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우리 역사적 현장을 같이 느끼고 호흡할 때 이분께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이런 좋은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맨날 다른 도로 우리가 교육받으러 갔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도 좋은 이런 기념비적인 리더십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강진에 가면 다산이 있고, 수원에 가면 정조가 있고, 창원에 가면은 이순신 리더십 센터가 있거든요. 왜 우리 전라북도에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총 쌤들, 서울 교총의 교장 쌤들이 오셨는데 그분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많이 수학여행 다니고 이렇게 탐방 다녔지만은 이런 스토리와 함께 역사 어떤 스토리와 함께 하는 이 탐방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학교에도 혹시 이런 기회가 되면 반드시 추천하고 싶다라고 아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경기전의 가을에 지금 제가 탐방하면서 찍은 건데 많은 분들이 오시다가 그냥 하나 삼고 아니라 스토리가 머물게 할 수 있게 우리가 이 지역에 연계된 스토리를 엮어서 우리 전주에 했던 그런 역사 문화의 어떤 이성계열한 역사적 인물화가 엮였을 때 이 한옥마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흥하려면은 단순히 와서 그냥 한복 입고 사진 찍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우고 역사 인물과 어떤 체험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스토리를 엮여야만이 한옥마을도 제2의 부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옥마을 마이산 이렇게 우리 신영 쌤께서 쭉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는 거 이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기존의 자연경과 신기하다 예쁘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느낌으로 확 와닿는다는 거죠. 역사적인 어떤 인물과의 스토리가 결합됐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전북주의 주요의 어떤 자연경관이나 역사 유산에 스토리를 반드시 입혀야겠다. 그래서 공직자, 기업체, 임직원, 각종 직능장치, 대학생들의 어떤 리더십 함량 이런 코스로서 충분히 우리가 활용 가능한 어떤 그런 자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중고등학생 역사 탐방 문화나 태조 이성계 조선 문화 축제 창원에 가니까 이순신 장군에서 순천향대학교에 이순신 학이 있어요. 이순신. 우리도 그런 거 조선학 이렇게 해가지고 훌륭한 역사학자들 모셔가지고 왜 그런 거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갖다가 동아시아의 어떤 평화학술제 같은 거 왜 못하겠습니까? 각 지역마다 제가 조사해보면 역사 인물을 갖다가 소재로 해서 전국 68개 지자체에서 기념대를 합니다. 성동구에서도 활 한 번 쏘았대. 이성계 장군이 거기서 활 한 번 매년 축제를 합니다. 성동구에서 이성계 축제를 하고 아까 보셨지만 의정부도 잠깐 스쳐갔는데
그렇게 자기들 이렇게 뭐 선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토리가 있고 자원이 있어도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가꾸고 꾸미고 선점하지 않으면 여기 갖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에서 이순신 리더십 센터를 딱 해놓으니까 이순신 것이 다 창원으로 가버립니다. 전국 사람들이 다 창원으로 가요. 여수 뭐 이런 쪽보다 훨씬 더 창원이 선점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진짜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때 우리가 또 우리 도가 뭐 다른 환경도 쪽하고 자매 결연을 해서 어떤 그런 교류를 할 수 있겠고요. 하여간 이런 어떤 이성계라고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해서 우리가 향후에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역사 문화적인 어떤 자원의 활용, 역사 탐방을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시킨다면 우리 전라북도의 이미지 제고, 우리 또 각 지자체별로 관광 문화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 도가 시너지 효과를 같이 그냥 자기 그냥 지역에 막 얽매여 갖고 하지 말고 좀 광범위하게 펴놓고 같이 지자체가 서로 연계를 해서 우리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도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각 지자체가 그걸 결합해서 이렇게 같이 힘을 낼 때 엄청난 그 관광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뭐 제가 마무리한 김에 혹시 한두 분 정도 우리 탐방을 직접 오셨던 분 제가 한번 초청을 했어요. 수원에서 그 신앙소매표 사무국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전국의 탐방이라는 탐방 각종 행사를 많이 다니신 분이세요. 저분 한번 소감을 잠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네. 수원 세계문화유산 수원에 있는 그곳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방금 소개받은 안준영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성계 유적지 역사 탐방 이 리더십 과정을 기획해서 탐방 오게끔 해주신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수업 해설가이다 보니까 전국에 탐방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거 받으신 요 앞에 리더십 이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1박 2일에 5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가성비 좋은 프로그램 탐방비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진짜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많은 분들을 추천하고 모시고 오고 싶더라고요. 이제 이성계 리더십이다 보니까 리더십 이제 앞에 선생님들께서는 전문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리더십과 관련해서 탐방 내내 1박 2일 동안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러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전주를 떠나서 또 남원으로 진안으로 임실 장수로 도는 동안에 이제 다른 탐방과는 달리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되게 여유만만 유유자적 그냥 흐름 속에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렇게 겸손하고 겸양지덕 이 섬김 이 이성계 리더십 중에 그거를 연관시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점심을 잘못 드셨는지 체하신 분이 있어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 또한 그분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우리 나머지 탐방객들은 다른 유적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것 또한 이성계 리더십 중에 하나인 상황적 리더십 그것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시 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신다면 그 또한 참석하고 싶고 또 이제 우리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을 필수로 하듯이 모든 국민이 학교, 학생, 공공기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한 번씩 거쳐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상으로 수원에서 온 수해설가 안준영이 본 이성계 리더십
풍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요.